예, 이번 시간은 두 번째 논리와 세 번째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층이 통합각과 형성 이론이 되겠습니다. 1850년대가 되면 사실은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건대적인 구인법이 도입이 되는 것이고 또 노동보호 입법, 공작법과 같은 노동보호 입법들이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1880년대 초반 독일 제국에서 우선 83년에 질병보험이 도입되고 84년에 노동재해보험이 도입됩니다. 89년에 노령 및 장애보험이 도입이 돼서 이런 어떤 독일 제국에서 시작된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은 곧바로 사실 유럽 전역으로 확산이 되는 것이죠. 물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을 도입한 이유는 사회주의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죠. 사회주의를 억압하고 노동자들을 제국의 품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어떤 제도를 도입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혁명적인 잠재력을 순치시키기 위해서 채찍과 당근을 양측면을 동시에 도입하게 되는데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을 탄압하는 그런 어떤 법을 만든 것이고 당근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를 위한 사회보험 제도의 도입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독일 제국에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한 배경으로서 중요하게 지적될 수 있는 것은 비스마르크 국가주의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가 형성 전략의 일환으로서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보수주의적인 국가 형성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비스마르크가 사회권, 즉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유계적 사회, 보수주의적 국가관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그런 것이죠. 기존의 위계적 어, 사회, 위계적 구조, 한 사회 가지고 있는 위계적 구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이게 보수주의의 특징 중에 하나니까 이런 위기사회 통합을 증진시키고 또 국가의 강화를 목표로 한 국가 노동자 간의 결속을 형성하는 것이고 또 사회 집단 및 기타 지휘 집단들 간의 위계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기존의 하이라키의 유지, 이게 보수주의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적인 그런 이해관계의 핵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시 이제 국가주의자들 또는 보수주의자들 위협하고 있었던 자유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라는 현대화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어떤 동기가 사회보험제 도입의 배경에 진하게 깔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의 상층 부르주아 계급은 이런 비스마르크의 국가주의적인 의도보다는 국가의 간섭이 없는 조합주의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어쨌든 부르주아 계급은 어쨌든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사실은 원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조합주의라고 하는 것, 즉 코퍼러티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코퍼러티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차례 사실은 내 사회과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요약한다면 사회 구성 조직들, 이게 코퍼레이트 그룹이에요. 사회 구성 조직들인 사회 구성 조직들은 다양하죠. 농민 조직도 있고 노동자 조직도 있습니다. 길드 조직도 있고 군대 조직도 있고 또 학문적인 공동 조직도 있고 기업 조직도 있어요. 이들이 각각의 기능을 수행할 때 사회는 조화롭게 기능할 것이다. 이런 어떤 사상을 가리켜서 우리가 총괄적으로 코퍼라티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다양한 이념과 결합할 수 있는 또 결합해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혼인은 권위주의 절대 파시점, 우리가 무솔리니 파시점은 바로 이 코퍼라티즘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나 사회주의와도 이제 결합되어 온 그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때 독일의 상층 부르주아 계급은 국가의 간섭이 없는 조합주의 방식을 선호를 했고, 이런 어떤 국가의 간섭이 없는 조합주의 방식에 따른 사회 정책은 기존의 공장이나 사회 내에 조직되어 있는 기존의 고용주와 근로사의 위계적 관계를 해치지 않는, 위협하지 않는, 오히려 그 위계적 관계를 더 강화하는 그런 어떤 방식으로서 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고, 또 뭐 당대 철을 제사인 비스마르크도 역시 상층 부자 계급의 그런 어떤 이해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당초의 국가주의적 구상을 약간 수정해서 조합주의 요소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고용주들에게 사회보험제도 운영에 참여할 권리도 부여했고, 다음 국가가 이제 감독하는 이런 어떤 방향으로 조직했고, 또 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약간의 재정적 지원을 도입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에 사회보험제도를 디자인을 했습니다. 어쨌든 사회정책은 복지국가에서 국가 통치 핵심 수단이었죠. 뭐 지금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안정적인 통치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국민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비하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고 또 정책 안정성을 보호하는 보호장치이고, 또 뭐 큰 변화가 생겼을 때 그 변화를 완충하는 장치로서 역할, 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지국가의 두 가지 통합 효과를 이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회 통합이고 하나는 국민적 통합이 되겠습니다. 사회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복지국가의 다양한 정책들이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중재하고 조절하고 타협시키는 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에, 뭐 만일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살는 사회는 뭐 시장의 권력이 에, 에, 관통하는 사회, 그러니까 뭐 정글과 같은 그런 어떤 사회가 되는 것이니까, 복지국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한사회 통합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이죠. 뭐 어떤 대규모 사태가 생겼을 때, 또 엄청난 실업자가 쏟아져 나왔을 때, 뭐 실업 구직수당이나 또는 적극노동학생 정책이나 기타 다양한 사회 보장 프로그램들이 그런 어떤 긴급한 그런 어떤 사태 때 생기는 그런 어, 사회적 위협들을 조절하고 완화하는 기능을 분명히 수행을 하는 것이죠. 근데 국민적인 통합이 되겠습니다. 사회 통합을 넘어서서 어쨌든 복지국가라고 하는 것이 복지 프로그램은 재분배적인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고, 뭐 적든 많든 한 사회에서 재분 요소는 복지국가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습니다만, 뭐 작든 크건 사실 부자로부터 빈자에게로 자원을 재분배한달지, 또는 수평적인 뭐 그런 어떤 재분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 통해서도 자원을 재분배한다든가, 뭐 이런 어떤 방식을 통해서 국민적인 공동체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논리 3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리 3은 뭐 욕구 충족과 위험의 재할당인데요. 이건 복지국가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복지국가의 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중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갖는 것은 사회보험제도가 되는 것이죠. 물론 복지국가 체제마다 사회보험제도가 어, 차지하고 있는 뭐 정도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사실은 보편주의적인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차지한 지위가 꽤 높고, 뭐 그렇지만 역시 사회보험제도도 역시
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자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한 프로그램들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럽 대륙 국가나 뭐 자유주의적 복지국가에서는 이런 보편주의적인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좀 적죠. 어쨌든 이 사회보험 프로그램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적 위험의 분산과 재할당, 그 리스크 풀을 구성해서 이런 어떤 위험들을 분산시키는 이런 어떤 기능을 통해서 복지국가를 해석하는 이런 어떤 이론이라고 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인이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일단 직업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생애 주기에서 위치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청소년기에 직면하게 되는 전형적인 사회적 위험과 중장期가지고 있는 직면하게 되는 사회적 위험 그리고 장년 이후에 사회 위험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중장년층 같으면 아무래도 이제 뭐 퇴직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험이 상당히 중요한 사회적 위험으로 부각이 되는 것인데 뭐 어쨌든 직업이나 또는 생애 주기 위치에 따라서 복지 상실의 확률은 각 개인이나 또는 어떤 집단에 따라서는 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이런 어떤 확률을 사실은 보험 수리적으로 계산해서 그 위험을 분산시키는 그런 위험에 대한 사회적 보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바로 사회보험제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한 이론가가 이제 피터 볼드윈이라고 하는 이론가가 되겠습니다. 피터 볼드윈은 사회적 연대성의 정치라고 하는, 그러니까 The Politics of Solidarity라고 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어떤 저작들을 1990년에 썼고, 이 책이 상당히 유명한 책이 되겠습니다. 책이 주로 이제 이 대개 뭐 1900년대 초반경부터 시작해서 대개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이르는 그런 복지국가 발달의 역사를 대단히 디테일하게 분석한 그런 어떤 책인데요. 그러니까 노르딕 국가들과 또 프랑스와 독일 같은 유럽 대륙 국가들을 뭐 1차적인 자료를 굉장히 많이 동원을 했습니다. 동원해서 분석한 유명한 저작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지국가 역사를 분석할 때 사실은 복지 연구자들은 필수적으로 사실은 학습해야 할 책이 바로 이 피터 볼드윈의 사회연대성의 정치, The Politics of Solidarity라고 하는 그런 어떤 책이 되겠습니다만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그런 어떤 주장들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위험범주, 리스크 카테고리스라고 하는 위험범주라고 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위험범주라고 하는 것은 어, 이제 보장수단과의 관계를 공유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그리고 사회보험에 의한 위험의 재할당으로부터 이익 혹은 손실을 공유한다는 사실에 의해서 공통 이익을 갖게 된 행위자의 집합 또는 뭐 유사한 위험의 공유라는 점에서 동일한 사람들 간의 연대 뭐 이런 어떤 이렇게 뭐 볼드윈이 정의를 하고 있는데 뭐 간단히 얘기한다면 우리가 이런 볼드윈 위험 정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권력자원론이 사용하고 있는 계급 개념, 권력자원론은 다시 말씀드리면 계급 정치 또는 계급 연합의 정치 맥락에서 사회복지국가의 발전과 확대를 해석하는 그런 이론인데 그에 대해서 이제 좀 다른 해석을 제공하는 게 볼드윈 위험 범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일한 계급이라 하더라도 위험 범주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뭐 같은 노동자 계급이지만 노동자 계급이 동일한 그런 어떤 사회적 위험의 측면에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우리 사회, 우리 뭐 사회를 예를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라면 사실은 상당한 정도 어, 이제 실업이란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있고 뭐 그런 점에서는 중소형세기업의 노동자들하고과는 상당히 다른 위험 범주 집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업이란 사회적 위험에 대해서 또는 실업보험제 또는 우리는 뭐 고용보험제도가 되겠습니다만 고용보험제도를 확대 발전시키는 구직수당을 현재보다 더 소득 대체율을 높인다든지 또는 수고기간을 연장한다든가 하는 이해관계에 있어서 사실은 제조업 대기업 노동자들은 별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실업연 사회적 위험과 관련해서 중소 영세기업의 노동자들과는 다른 위험 범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위험 범주란 용어를 볼든이 사용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권력자원 논의 해석에 이제 반기를 드는데요. 자, 그럼 이게 그러니까 볼든의 해석에 따르면 노동자 정당이 아닌 권력자원론은 노동자 정당의 역할을 상당히 부각시키지만 볼드윈이 보기에는 노동자 정당이 아닌 중간 계급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들과 정치 조직들이 사회보험제의 확대를 역시 추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플레타리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볼드윈이 이 연대수 정치라는 책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플레타리안 불확실성한 독점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마치 권력자원론은 플레타리아 계급만이 사실은 불확실성 대단히 불확실한 그런 어떤 그러니까 이뭐 불확실한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위험과 관련해서 불확실한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부가기업이 주도적으로 사회보험 제도나 기타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에, 프로그램을 뭐 추진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볼든이 역사적으로 분석하기에 플레테만이 불확실한 그런 어떤 집단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농민이랄지 또는 뭐 자영업자라든가 수공업자 등 중간층들도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확 필요를 가지고 있어. 특히 이제 뭐 스웨덴 같은 이런 어떤 국가들에서 1900년대 초반경에 사실은 보편주의적인 연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보편주의적 연금 제도를 주도한 사회 집단은 농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1900 초반 1900년 그러니까 1880년대 이제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프로그램을 제도화함에 따라서 유럽 대륙 각국의 사회보험 제도가 확산되게 되는데 이 무렵에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북구 유럽 국가, 즉 스칸디나비아 제국의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이런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중요한 이유는 사회보험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노동자 계급, 산업 노동자 계급 자체가 제대로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요한 사회집단 농민들이었고 이런 어떤 농민들이 정기적으로 사회보험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은 아니니까 보편주의적 프로그램 또는 처음에는 이제 부조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하게 되는데 덴마크 같은 경우에 스웨덴에서는 보편주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 이 보편주의 프로그램을 도입한 주도한 세력은 농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권력 자원의 해석하고는 좀 다른 그런 어떤 근거를 통해서 권력자원론의 반기를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급 간의 정치적 갈등은 사회보험 정책 확대는 시기 형성된 갈등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여러 집단의 사회정책 선호는 계급만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고 계급과 특정 집단의 자조 능력 또 위험 발생률의 이 상호작용 길과 형성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복지과 사회적 기출의 이해를 확장시키는 이런 중요한 기여를 했다. 뭐 이렇게 이론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